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지혜롭게 대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세미나에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세미나에는 저는 주식회2화제 김영태이고요. 같이 함께 해주실 신수경 변호사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지혜롭게 대비하는 방법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소개받은 신수경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최신 중대재해법 토바보기라는 제목으로 해서 간단히 30분 동안 이제 세미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율담 소속이고요. 저희 사무실에서 관련된 중대재해처벌법과 또 기업법무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오늘 강의 마치고도 많은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최신 중대재해처벌법 토바보기 관련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간단히 개요를 좀 훑어보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좀 주요한 개념들, 새로운 개념들이 있습니다. 법률 안에 그 정의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저희들이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좀 익숙한 법률이 있으실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좀 비슷한 부분들도 있고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좀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가장 걱정하시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우리가 이걸 위반했을 때 처벌이 되는 이런 부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런 위반죄를 처벌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우린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그런 조치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개요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제정이 됐는가라고 이제 제정 관련된 얘기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라는 이런 개념으로 정의되는 이런 사고들이 발생을 했을 때 사업주라든가 경영책임자, 법인들을 아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라는 게 법률의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할 것이냐? 이제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 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그 종사자의 안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제정의 방향입니다. 결국은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 자체가 기업의 조직 문화 또는 이런 안전관리 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에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경우에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영 책임자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제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 6월경부터 이제 법안이 발의되고 시민단체와 이제 국회에서 아주 많은 이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국민적인 많은 여론들이 형성이 돼서 이렇게 바로 이제 제정이 2021년도 제정 시행이 되게 됐지요. 근데 여기에서 최근에 연초에 이제 많은 뉴스들을 보셨을 겁니다. 산업재해, 중대재해 막 이런 표현을 하다 보니 워낙에 큰 사업장에서만 관련되는 일들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막연히 생각을 하다가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시행되던 당시부터 저희가 사실은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이것은 적용될 것인데 아직은 준비하는 게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3년간만 유예기간을 두겠다라고 이제 2021년도에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금방 왔습니다. 2024년이 됐는데 아직도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라는 이런 여론들이 있었고 그래서 국회랑 정부가 얘기를 좀 해보겠다라고 하다가 지금 특별한 게 나오지 않았죠. 결국 2024년 1월 27일자로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이 되는 법률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마 강의를 들으시러 오신 분들, 세미나 들으시러 오신 분들이 아마 거기에 다 관련되신 분들이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는 이 부분이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보여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개수 보면은요, 이제 83만 7천 개소 정도 됩니다. 이제 전체 사업장의 한 24% 정도 되는데, 보시면, 이게 산업재해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요, 이 50인 미만 이 사업장의 사망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50인 이상의 큰 사업장보다 소규모의 사업장에서 안전사고와 또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에서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막연히 유예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걸 회피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철저한 안전관리 확보 의무를 함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다른 법률과 달리 이제 새로운 개념의 이런 특유한 정의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각종 이런 정의 규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 그리고 중대시민재해를 말하고 있는데요.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이제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이제 발생을 하거나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중대재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또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들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거 관련해서 조금 안타까운 사건들이 꽤 있었죠. 이제 거기에 대한 경험적인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만들어진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거 마찬가지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것을 중대시민재해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상에 요거를 준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인데요. 그렇다면 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누가 준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특이한 개념이 나옵니다.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사업주는 익숙하실 거예요. 말 그대로 사장님입니다. 사장님.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람을 사업주라고 하는데, 이제 특이한 개념이 이거예요. 경영 책임자. 이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회사에 그 회사 사장이 누구야라고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등기부를 떼보면 아닌 경우들 있죠. 그러니까 대표이사, 등기이사의 개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이 회사의 주인이야. 우리는 알고 있어.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내서 책임을 묻겠다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경영단체나 이런 데서는 부담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기업의 상징적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책임을 지고 사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벌이 강력합니다. 그런 강력한 특히나 실형까지 위험성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 경제단체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난색을 표명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게 저희가 중앙행정기관이라든가 지자체라든가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웨비나 들으러 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뭐 지자체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지자체 관계자, 뭐 교육청 이런 데서도 좀 오신 것 같은데요. 그쪽도 지금 해당이 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 전문적으로 이런 안전 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고 조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거를 하라는 것이냐? 나름은 이제 법률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적혀 있긴 합니다. 적혀 있고 또 시행령을 통해서 좀 구체화시키고 있기는 한데요. 우선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를 이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많이 강조하는 것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이라는 부분입니다.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들이 아주 일반적인 거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그런 매뉴얼이라든가 이제 서류를 정리를 한다던가 컨설팅을 받는다던가 이것도 병행해서 이루어지셔야만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다. 라고 본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첫 번째,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무슨 말인지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제 관련돼서 시행령이 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조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영을 해 나감에 있어가지고 이 사업장의 안전 이 보건의 이 목표와 경영 방침이 어떻게 연계될 수 있고 이 함께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라는 거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하겠다는 게 경영 목표로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 관련돼서 뭐 팀이나 부서가 따로 있을 수 있을 텐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직원이 우리가 6명, 7명인데 그중에 요것만 전담하는 직원을 둔다는 것 자체가 약간 조금 이상하실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책임자를 명확하게 하시고 혹여 그게 지금 불가능하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률은
이 경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사장님이 여기에 책임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풀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세 번째,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 개선하는 업무 처리 절차가 마련이 돼야 되고, 여기에 관련돼서는 반기에 1회 이상 점검 후에 필요 조치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시행령에 명확히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반기에 1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헷갈릴 게 없는데, 그럼 유해 위험 요인은 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 처리 절차를 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모호하고 애매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아마 우리 조금 있다가 저희 이제 대표님께서 아마 설명을 해주실 텐데, 뭔가 이런 거를 매뉴얼하고 구체화하고 이제 뭔가 다양한 다른 사업장 그리고 우리 사업장에 맞는 부분들로 해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도움을 얻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네 번째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를 구비하고 유해 위험 요인 개선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해야 됩니다. 뭐 안전모 이런 거 당연히 갖춰야 되는 거고, 필요한 안전시설을 우리가 어느 정도 구비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관리 책임자를 인적 체계를 만드신 이후에 5번은 권리 예산도 부여하고, 그리고 이게 업무 수행 충실성 평가 기준, 이 사람들이 과연 그런 안전 관련된 업무를 부여받고 제대로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체크를 해야 된다. 이제 판례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이제 뭐 수사 과정에서나 이런 것들이 뭐 승진이라든가 이런 실적으로 평가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마련하라고 이제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여섯 번째 보면 뭐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아니면 고용노동부의 고시 이런 데서 나와 있는 법률적인 기준, 타 법령에서 나와 있는 사업장 관련된 법률 기준은 당연히 준수해야죠. 만약에 이게 준수가 안 된다 그러면 추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관련 법도 당연히 준수를 해야 되고, 이 7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사업장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제일 잘 알아요. 뭐가 위험하고 어떤 업무가 조금 힘들고 위험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이렇게 외부적인 형식적인 이런 사례를 확인해서가 아니라 그 직원들의 얘기를 잘 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지금 저기 뭔가 위험한 게 있으니까 빨리 치워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그거를 우리가 받아서 시행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돼서 남아 있어야 나중에 혹여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가 이런 거를 충분히 했습니다라고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요거 관련해 가지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들이 좀 더 체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중에 또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중대산업재해 발생, 급박 위험 또는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을 하고 반기 1회 이상 조치 여부를 점검해야 된다. 이런 것들. 관련된 매뉴얼 마련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 일반론적인 것들은 나와 있고요. 우리 특정 사업장에서 어떤 게 필요할 것이냐. 그럼 우리 유사 사업장에서 있었던 사례들을 참고를 해서 매뉴얼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럼 그 유사 사업장에 있었던 그런 사고들이나 이런 것들을 뭔가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우리한테 취합을 해갖고 만들 수 있는 매뉴얼, 그런 절차들, 그런 것들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 예, 나중에 우리 대표님이 그것도 또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도급 용역 위탁 시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 절차. 이거 뒤에 이제 법률로 따로 나와 있긴 한데요. 이게 따로 나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도급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위탁은 우리가 그 사람과 계약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막 직접적으로 그 사업장에 막 이거 관리를 하고 막 이러지 않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나의 위험 범위를 넘어선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 이 이슈입니다. 이 법률에 뒤에 나오는데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책임을 지는데 예외적으로 내가 전혀 거기에 실질적인 관여를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이제 책임이 면제되는 그런 형태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번이고요. 재해 발생 시에 재해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한번 이제 재해가 발생하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을 해야 된다는 게 법률에 적혀 있고, 이제 세 번째, 관계 법령에서 이걸 시정하세요, 위험합니다 라고 나왔어요. 해야죠. 안 하면 안 되겠죠. 관련된 그런 내용들. 그리고 네 번째가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인데요. 이것도 이제 시행령에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관련된 관련법상의 의무 이행, 이 관련된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요. 불이행을 만약에 불이행이 됐다 이런 보고 시에는 인력 배치,
이런 것들 새롭게 하는 그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 얘기. 그리고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교육 의무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법률에서 하는 교육, 법정교육 같은 것들은 꼭 체크를 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네 번째, 불이행 보고 시 이행지시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항상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그래 뭐가 많기는 한데 딱 집어서 뭐라고 와닿지는 아직 않아 라는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근데 실제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매뉴얼부터 각종 체계나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 보셔야 나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해서 뭔가 전문가의 조금 도움을 받으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도급 용역 위탁에 있어서 이 관련돼서 우선은 이 제3의 종사자, 도급 한쪽, 위탁을 받은 쪽, 이쪽에서 이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선 그런 안전관리, 확보 의무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 규정이고요. 근데 예외, 만약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우리랑은 상관이 없다. 이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 많으실 처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선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의 경우에요. 이런 의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서 사람이 사망을 했다. 사망사고가 발생을 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한이 뚫려 있죠. 상당히 형이 높게 나오고요. 부상자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7년 이하의 징역. 이거는 이제 상한이 7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위에보다는 적습니다.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실제로 이제 기소돼서 처벌되는 예들이 2022년, 2023년 몇 개 나오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판사님들이 형량을 상당히 높게 때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하셔서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직접 행위자들 그 사업주 외에 법인 또는 기관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주식회사라든가 뭐 회사가 되어 있다면 회사 법인이라면 그래서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50억 원 이하의 벌금, 그런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법인 또는 기관의 책임은 우리가 안전보건 의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네요 하는 경우를 우리가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이제 법인의 이런 벌금은 이제 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건 실제로 입은 손해보다 이 사람은 잘못했기 때문에 더 많은 손해배상액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법률상에 보면은 사실상 한 5배 정도, 실제 입은 손해액의 5배 정도 안에서 이거를 보상할 수 있게끔 법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래서 이게 뭔가 이 입법자의 의지가 강했습니다. 예, 어떻게든 거기 안에서 사람이 죽는, 특히나 종사자가 죽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을 하는 그 부분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 이런 좀 강력한 내용들이 들어갔다라는 것. 근데 마찬가지로 손해배상도요, 내가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는 걸 입증을 한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간단히 조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내용들이 상당히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내용들이 보다 좀 구체적이에요.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의무가 아까도 보셨다시피 조금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모호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의무를 정해놓고 특정 사업장에 맞는 내용으로 그 사업장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적극적으로 그 의무를 찾아서 이행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중대재해처벌법이고요.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환경 자체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미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서 보시면 저희들 처벌 부분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그 중대재해처벌법보다는 좀 처벌이 경해요. 중대재해처벌법이 훨씬 더 셉니다. 이 정도 한번 전반적으로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의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 위반죄에 해당돼서 처벌이 되려면 이 구성요건, 법률상에 여기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에 해당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누구인지가 확정이 돼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률 자체가 단순하게 그냥 뭐 등기이사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 종사자를 안전하게 해야 되는 사람에게 처벌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되게 수사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개인 사업장의 경우는 그 대표자, 주식회사의 경우는 대표이사겠지만 이제 경영 책임자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해서 사업을 대표하고 뭐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이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누구를 경영 책임자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위반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위반 관련해 가지고 법률과 시행령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법령에 이런 것들을 위반하는 것이다 라고는 알고는 계시되 디테일하게는 각각의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이런 의무를 내가 이행을 했는지에 대한 입증의 부분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어느 수준이면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사실 알기는 어렵고요. 이게 보면은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 관련된 중대재해 사고가 한 500건 정도 발생을 했는데 실제로 재판까지 간 것은 한 30여 건밖에는 안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전까지는 아마도 이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쪽에서 우리가 이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 이런 식으로 잘 입증을 했겠지요. 뭐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이제 사안사안마다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저희가 하나 참고할 수 있는 판결을 하나 보면 이게 이 사업장은 나름의 이제 안전보건 경영 매뉴얼도 만들고요. 그리고 초청 강연도 하고 뭐 자문도 얻고 그랬나 봐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안전 확보 의무를 충분히 다 했다라고 이제 판사님한테 얘기를 했지만, 판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냥 일반적인 공사 현장 매뉴얼, 너네 특정 현장에 대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거, 그리고 초청 강연 자문도 그냥 일반론에 대한 거 아니냐. 우리는 궁금해. 너네 그 특정 사업장에서 이 근로자가, 종사자가 안전할 수 있게끔 너네들이 무슨 조치를 했는지. 너네는 그건 하나도 안 내놓고 있잖아. 그래갖고 이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려도 여기서 근데 이제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매뉴얼 이런 건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는 원칙적으로 있고 당연히 있고, 예, 당연히 있고, 이제 자기 공부, 교과서는 있고 자기 공부는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특정한 나에 맞는, 우리 사업장에 맞는 거는 다시 하셔야 된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앞서서 구체적으로 조금 봤던 것처럼 뭐 종사자들에게 이런저런 의견을 듣는다든가, 이제 관련된 다른 전문가들에게 아주 유사한 다른 작업장과 우리 작업장을 비교하면서 뭔가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 구체적인 사업장에 내려왔던 행정지시나 이런 것을 분석해 본다던가, 산업재해를 이런 식으로 뭔가 저희들이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및 예견 가능성이 있는가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만약에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확보 의무를 우리가 다 이행을 했어요. 했다면 이 중대재해가 안 일어났을 것이다 라는 게 입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과관계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참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내가 이걸 다 했어도 어차피 일어날 사고였어. 이 부분에 대한 입증, 결국은 사실 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게 될 겁니다. 이 인과관계가 어떻게 입증이 되느냐, 핵심 쟁점이 될 거라서 이게 사건이 안 일어나면 가장 좋지만 만약에 된다면 이 부분을 조금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에 고의가 인정이 되는지.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는 고의범입니다. 내가 실수로 한 거를 처벌하진 않아요. 근데 이 고의라는 거는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미필적 고의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확정적으로 이렇게 뭐 위반을 하겠다는 건 아닌데 이것저것 정황들을 다 봤을 때, 다 이것저것을 이제 확인해 봤을 때, 너 이거 위반되는 상황이라는 거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경영 책임자 등이 사업장에 유해 위험 요인이 있어요. 이 점검하라고 했잖아요. 안 했어요. 계속 안 했어요. 너 이거 사고 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네? 두 번째, 법상 안전관리자 배치하라고 돼 있잖아요. 안 했어요. 너 이거 사고 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네.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전혀 구축하지 않은 것. 그리고 예전에 재해가 발생한 적이 있어요. 똑같은 재해가 또 발생했어요. 이게 실제로 사건들에서 많이 이제 그 수사기관이라든가 이런 법원에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위반 사안으로 많이 꼽고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예전에 똑같은 거 있었는데 또 사고가 발생해서 전에는 사람이 다쳤더니 이번엔 사람이 죽었네? 엄청 엄하게 처벌하는, 또 이게 죄질로서도 상당히 안 좋게 판단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저희들이 이런 점검도 하고, 만약에 사건이 발생했으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위급 이제 그런 비상 매뉴얼 체제로 돌려가지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까지 완벽하게 해 놓으셔야 차후에도 이걸 대응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그럼 하면 얼마나 처벌되느냐. 아까 이제 법정형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법정형이 높은 건데 법정형은 이렇게 범주를 정해놨잖아요. 1년 이상에서 이렇게 상한 이렇게 해서 10억 원 이하의 벌금. 그럼 여기에서 얼마나 내가 처벌을 받을 것이냐. 사실 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이 없어요. 저희가 대법원에서 어떤 이제 법 위반 관련해서 요 사이에서 처벌해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내려주는데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신 유사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양형 기준이 있어서 참고는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일들이 생기면 내가 이 정도 처벌을 받겠구나.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산업안전보건법이 중대재해처벌법보다 형이 낮아요. 이것보다는 높게 나오겠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기본적으로 요것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을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손해배상 관련해가지고 이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을 한 것이다. 그런데 법률에서 이 배상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라는 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의무 위반의 정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부족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라는 거를 좀 어필을 하면 손해배상에서는 많이 가만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서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법률이 이렇게 있고 위반했을 경우에는 처벌도 받고 이러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것이냐? 우선은 기본 조치 하셔야죠.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의 기초요건을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 대응의 기본. 지금 정부 국가에서 이 법률이 빨리 시행이 되면서 지금 소규모 사업장들이 당장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너무 걱정을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손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가시면요. 관련된 매뉴얼, 강의, 뭐 절차 이런 거 관련된 거 참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은 갖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 갖추시고 구체적으로 우리 특정 사업장에 대한 것 이렇게 나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를 좀 참고를 하셔서 가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안전관리 인적체계 수립하셔. 아까 안전관리 책임자 이제 그런 전담 조직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 하셔야 되고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교육은 기본적으로 다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 특성에 따른 재해 발생 사례를 정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이제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업장 특성? 이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유사 사례를 모아서 우리 사업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거를 이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기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저희 이제 대표님이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사업장 특성에 맞는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뭐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하셔야겠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당장 처음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이런 걸 체계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도움을 주는 걸 저희 또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정책에서 여러 가지 관련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아니면 안전관리공단 뭐 이런 데 가셔가지고 조금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상에 뭐 산업안전 대진단 해가지고 필요한 것들 저희들이 체크 한번 해볼 수 있게 유튜브로 나와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이 관련해갖고 안전동행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저희들이 이제 이 관련돼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해요. 아이들 이제 뭐 그 안전관리 그 책임자도 해야 되고 시설도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당장 이 돈이 어디 있어? 관련된 융자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이걸 좀 도와줄 수 있는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들을 연계해주는 사업도 하고 있으니 필요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페이지는 이제 축하합니다라고 엔딩을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재미없는 법률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당장 어떻게 해야 돼 다들 걱정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 강의 또 이 웨비나를 만나게 되신 게 되게 축하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막연하게 어렵고 뭐하고 어떻게 해야 돼? 막 걱정을 하셨을 텐데 들어보니까 사실 좀 걱정은 됐지만은 뭔가 우리 대표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게 있겠구나라고 지금 생각하실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사무실 소속의 변호사님들도 마찬가지인데 관련해서 지금 저희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제정되게 된 이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단순히 나 처벌받기 싫어를 떠나가지고 이런 사업장의 안전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다 공감하는 가치이지 않습니까? 이전에 예방을 위해서
거기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정말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이 웨비나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이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세미나 해주신 신수경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제 차례에서는 저는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주식회사 두아즈에서 이런 건설이나 제조에서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품질과 안전 면에서 일을 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하고 그러한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회사 어떤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요즘에 어떤 기술들이 도움이 되실지 최대한 공유를 해드리고자 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제목은 GPT로 현장 문서나 지식의 관리 노하우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혜롭게 대비할 수 있는가를 이제 저희가 주제를 만들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어떤 요즘 최근에 재해 현황이나 또 발주자의 의무사항이나 그런 특히나 중요시하는 위험성 평가 그리고 그렇다면 안전 지식이나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챗GPT 이런 GPT가 가져오는 변화에 대해서 약간 사례를 들어서 또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런 건설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 그죠?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으로 기술 활용하는 일들을 많이 해왔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인공지능을 가지고서 산업의 정보, 지식을 혁신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생성의 인공지능 기반, 그래서 그런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안전정보 공유나 이런 플랫폼들에 대한 고민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이제 거대 언어 모델, 그걸 이제 챗 GPT, 생성의 AI 다 비슷한 말들인데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지금 산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뒤에서 이 안전 품질 관리 분야에서 어떻게 할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건설업에서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만은 이런 2023년도에 산재 사망 사고 분석된 결과만 보더라도 지금 뭐 50억 이상의 건설 현장들이 사망 사고의 아직도 증가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소규모에서도 분명히 이제 사고들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요 사고 사망 특징들이 이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약된 걸 몇 가지 좀 짚어보자고 하면 50억 이상의 건설 현장 사고 사망자가 이제 79명 중 이제 31명 정도가 고소 작업대나 이동식 크레인, 기계 장비로 인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발생한 작년에 이제 발생한 것들만 봐도 어떤 크레인 자재 인양 중에 또 그런 지지 콘크리트가 무너지고 굴착기 유도 업무하다가 이제 덤프트럭 치이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고가 났었는데 여기에 핵심을 이와 같이 요약이 된 겁니다. 이거 다 이제 실제 사고 분석을 한 결과인데 결국은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안전 조치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미흡했다. 이렇게 지금 분석됐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안전수칙 중에서 기본 안전수칙입니다. 그래서 기본 안전수칙만 지켰으면은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들이 아직도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건설사 시공 현장에서 그냥 안전 난간이나 덮개에 미설치하거나 안전대나 안전모를 미착용 이러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못했을 때 사고 나는 것들이 여전히 지금 발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의 사망 사고가 지속된다고 지금 보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깽폼이나 데크 플레이트, 그러니까 이런 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높은 위험 요인에 의한 사망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자 다수가 또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이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깽폼에 대한 사망 사고는 매년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결국은 다 종합해 보면은 기계를 인양하고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알고 있는 위험 요인들을 계속 무시한 결과로 사망사고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이런 데이터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용노동부나 이런 산업안전공단에서 중대재해예방 주요 점검 내용이 우선은 이와 같이 두 가지로 특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은 본사 주도에서 자체 점검, 그러니까 본사에서 또 경영진이 안전에 관해서 그 철학을 가지고 본사 단위에서 좀 자기 규율 예방 체계를 확립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이 위험성 평가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사의 주도의 그 위험성 평가를 자체 점검하고 있는지 이런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 조직이나 이제 민간 기관을 잘 활용하고 있느냐 계속 이제 이어지는 말이지만 이런 걸 통해서도 과연 경영진들이 정말 자기 교육 예방 체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체 점검 실시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부분 이런 걸 계속 보고 있고요. 산안법이나 중처법의 의무사항이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제출이나 이제 불량 현장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불시 감독 실시하고 있죠. 두 번째 특징이 이제 위험성 평가 기반에서 특화 점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어지는 주요한 건 뭐냐면 자기교육 예방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작업마다 어떤 정기적 수시 위험성 평가를 잘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공사가 단기간에, 단시간에 시행되게 되고 수시 변경되고 또 실질적 위험 요인이 있고 이런 것들이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하면서 개선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요. 특히나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는 12대 사고 사망 기인물이 굉장히 아까 일어나는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2대 사망 사고 기인하는 어떤 그런 점검해야 되는 위험성 평가 그리고 그에 따른 체크리스트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기 계신 분들 너무나 잘 알 거고요. 이거는 산업안전공단에서도 12대 사망 사고가 뭔지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그 점검 결과 이제 3분의 1 사업장들이 사업 중지를 당하거나 이렇게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은 자기교육 예방 체계이고 그걸 위해서 주도적인 위험성 평가가 잘 돼야 한다고 저희가 이제 결론을 낼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가느냐?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 수단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효과가 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런 세부적으로 규제하고 처벌하는 거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나 산업안전공단에서는 자기교육 예방 체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패러다임이 이미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교육 예방 체계에서 핵심은 위험성 평가인 게 영국이나 독일 이런 선진국에서의 그 사망 사고의 그 줄어졌던 그런 만인율이었던 그런 것들이 감소가 위험성 평가 의무화하면서 확실히 줄어졌던 그 통계를 분석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위험성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큰 프로세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와 같이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되는데 첫 번째 사전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런 위험성 판단 기준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굉장히 위험 요인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순회 점검도 하고 아차 사고도 체크하고 그리고 기존에 발생했던 사고를 분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발생 빈도, 영향성 이런 걸 가지고서 위험성 결정을 하게 됩니다. 즉 앞에 1, 2단계가 없으면은 위험성 결정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죠. 이런 게 다 이어져서 이 결정된 위험 요인을 어떻게 감소할 건지 그 대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순환을 시켜서 결국은 허용 가능한 위험 내에서 그거를 분석하고 대처해서 결국은 이제 그거를 이제 근로자들과 공유한 다음에 TBMC 공유를 하고 그것들이 결국 기록 보존되는 절차 이게 과연 큰 위험성 평가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럼 위험성 평가에 보시면은 그런 사전 안전 보건 정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우선 유해 위험 요인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안전 보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 사업장이 그동안의 데이터를 잘 축적했다고 하면 그 데이터는 그런 아차 사고나 실제 사고가 났던 이런 부분들을 정리된 데이터가 반드시 이제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없을 때에도 안전보건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안전보건 정보를 잘 수집하고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만 봐도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작업 순서를 지키지 않았을 때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순서에 대해서 표준 작업 순서가 다 있습니다. 그런 표준 작업 순서, 공정에 대한 어떤 특성, 정보 이런 것들을 수집하셔야 되고 거기에 저희 해당하는 현장에 맞는 특수성도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특수성에 맞는 유사한 사고 사례가 발생했는지 그 사망 사고 말고도 여러 이제 작고 크고 작은 사고들이 데이터들이 수집이 돼 있습니다. 수집이 돼 있지만 이거를 지금 활용하고 이제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GPT 같은 걸로 이제는 가능하다. 이거를 좀 공유를 이제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표준 작업표를 작성할 때 작업 순서를 뭔가 쓸 때, 그리고 작업 기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관련해서 발생했던 사고조사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는 이제 어떤 시대가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 관련 지식과 정보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럼 기존 기술과 시스템에서 데이터 활용이 굉장히 지금 어렵죠. 왜냐하면은 그걸 찾기 위해서 뭐 밴드나 카페에 들어가야 되기도 하고, 아니면 산업안전공단에도 들어가야 되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정보를 주는 사이트나 아니면 심지어 책까지 다 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런 정보 접근성이 아직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품질 관련 정보를 분산돼 있다 보니까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다 보니 안전 교육 자료 만드는 데 오래 걸리고, 이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 자료 만드는 건 더욱더 어려운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들에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들어가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비디오도 잘 찾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상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먼저 사전적으로 안전 정보를 취합해서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위험성 평가 작성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어떤 지식 사일로 문제라고 저희가 이제 정의를 하면서, 그런 지식 사일로 문제를 해결하면 그런 파편화 단절된 정보에서 우리가 안전 통찰을 하고 업무 생산성을 혁신을 추구할 수 있다. 그 줄여진 시간으로 실질적인 안전 업무를 개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안전을 관리하고 관리자가 적어도 더욱더 그 적은 어떤 그 리스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공유드리는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뭐 챗GPT처럼 생성형 인공지능이 많이 되고 있는데, 금융이나 이런 데이터를 잘 다루고 있는 분야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설이나 중공업 이 부분에서도 사용할 기회가 굉장히 많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뭐 들어보셨겠지만 머신러닝, 딥러닝, 그리고 로보틱까지 다 이제 나와 있고요. 들어보신 챗GPT 이런 것들이 문서를 또는 지식을 잘 생성한다고 합니다. 근데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거기서 들어가서 해보면은 이상한 대답도 하기도 하고 실제 우리 산업하고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될 겁니다. 제가 그래서 공유해드리고 싶은 건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안전 활동에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고도의 지식 활용이나 정보 탐색, 문서 생성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좀 요즘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공유를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설계나 건설 시공 부분에서 작업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시방서도 있고 어떤 표준 계획서도 있습니다. 그런 걸 기반으로 저희가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첫 번째로 예시를 좀 들려고 하고요. 네, 이와 같이 그런 표준 시방서에서 그 생성 인공지능 기반으로 굉장히 이제 정보를 파악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질문을 여기다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유해 공기의 기준에 대해서 분명히 기준의 표준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유해 공기의 기준을 정확하게 산소 농도의 범위가 얼마고 탄산가스의 농도가 얼마고 황화수의 농도가 얼마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과연 제대로 답을 주는 건지 이 출처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밀폐 공간과 유해한 공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정의를 주고 있고, 이게 그런 표준 시방서의 KCS라는 이런 곳에서 문서를 확인할 수 있다는 대답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챗GPT를 쓰셨을 때 답을 주지 못한 것들을 이와 같이 건설 표준에 기반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솔루션도 있고, 이런 거를 사용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엔 뭐 보강토 옹벽에 타설할 콘크리트와 관련된 공사 기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 작업 계획서나 작업 점검을 할 때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확인해서 답을 주고 있는 건데, 이와 같이 보강토 옹벽의 기초 설치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압축 강도는 얼마여야 되고, 기초 지반이 불량한 경우,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할 때의 관련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 답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런 KCS의 보강토 옹벽에 나와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표준, 기준 또는 이런 것들이 국가 표준뿐만 아니라 만약에 어떤 시, 관, 어떤 회사 내에 기준이 있다고 하면 그 기준 내에서 작업을 편하게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답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는 굉장히 쉽게 가능해졌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그와 같이 어떤 표준에 근거해서 답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반복돼서 작성되는 문서들을 자동 생성할 수 있는 것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한번 보시면 위험성 평가를 작성할 때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를 자동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선 확인된 정보, 확인된 위험 이런 것들은 바로 인공지능이 생성해주고 여기서 특수한 환경에 발생하는 위험을 오히려 더 발굴하고 이제 하는데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제가 밀폐 공간에서 이렇게 작성을 해보고 한번 위험성 평가 문서 생성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밀폐 공간이라는 용접 작업의 조건을 가지고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위험 요인에 대해서 GPT가 답을 생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와 같이 제가 지시한 대로 세 가지 큰 카테고리에 따라서 그 밀폐 공간에서 용접 작업을 할 때 어떤 위험 요소가 있고 대책 방안은 뭐가 좋은지를 추천해주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바로 워드 파일로 내보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워드 파일로 바로 문서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템플릿은 양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양식은 어떤 회사마다 아니면 그 조직마다 가지고 있는 양식에 바로 그 내용을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을 했던 밀폐 공간에서 용접 작업을 할 때에 그 인공지능이 발굴했던 내용들을 위험 요인과 그 다음에 그 대처 방법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작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작성을 한 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거고 이미 이런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위험 요인에다가 제가 추가적으로 발굴된 위험을 작성해서 조금 더 위험한 거를 찾는데 그러니까 그 작업장마다 더 특수한 위험성을 찾는데 더 신경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거를 작성하면서 오히려 누락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방지해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지금의 인공지능 기술들은 어떤 텍스트 기반에서 답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좀 불러올 수 있는데요. 그걸 한번 좀 보여드리면은 제가 이와 같이 콘크리트 펌프카 작업할 때 발생 가능한 사고의 원인 이렇게 지금 뭔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발생 가능한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아웃트리거를 연약한 집안에 설치할 때 지지력이 부족하다. 또는 펼치거나 접을 때 근로자가 끼일 수 있다. 그리고 파이프나 호스 연결 상태가 불량해서 파열로 사고 날 수 있다. 이런 것들과 함께 관련된 이미지를 찾아서 답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저희가 교육 자료를 만들 때 이런 인공지능 기반으로 되게 편하게 만들면서 누락할 수 있는 어떤 정보들을 저희가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실제 작업장에서 이런 걸 결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게 되는데 결국은 저희가 종이로 작업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결제를 하고 굉장히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떤 사스 형식으로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 이거는 현장에서 이제 사용되는 예시인데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문서를 미리 이렇게 다 넣어놓고 이거에 기반해서 작업 어떤 계획이나 위험성 평가나 이런 거를 수정해서 결제해서 빠르게 좀 현장에서 이걸 가지고 TBM에 바로 공유도 하고 이런 식의 업무들이 굉장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건설사에서도 이와 같이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의 지금 인공지능이나 이런 어떤 저희가 디지털 변화에 대해서 제가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이제 생성형 AI 이런 것들이 GPT, 챗GPT 이런 것들이 지금 산업에 들어오고 있고요. 그 산업에 들어오는 것들이 실제 저희가 이게 산업과 어떤 기술에 대해서 커브를 그려놓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런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 거는 이미 이제 산업에 빠르게 도입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뉴스로만 듣던 그런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는 어떤 기술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데이터를 많이 다루는 금융 이런 쪽에서는 이미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AI가 가져오는 변화는 일반적인 안전 어떤 업무에서 저희가 좀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나 어떤 번거로운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고, 특히 그러니까 정보를 찾고 발굴하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일반적인 교육 자료를 수집하고 작성할 때 아시겠지만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 작업장에 맞는 어떤 작업 공종, 표준 작업 절차 또는 관련 사고 사례, 아차 사고 다 찾아야 되죠. 그리고 이미지 다 찾아야 되죠. 그걸 다 찾은 다음에 다시 자료로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간이 단축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기존의 안전 서류 작성 과정에서 많은 실무자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 문서 작업에 시간을 투입하면서 오히려 현장 관리 감독의 시간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생성 인공지능이나 지금의 기술을 가지고 현장 특수성 환경 충분히 고려해서 문서 작성은 대폭 줄이고 실제 현장 관리 감독에 시간을 많이 쓸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기술이 현장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인 어떤 위험 발굴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 현장에 맞게 분석하는 과정, 그걸 문서화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지금 네, 궁금하신 부분들이 좀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인공지능 기술 AI를 도입하거나 이제 활용한 사례가 이제 궁금하시다고 하셨고, 건설 쪽에 최근에 좀 대기업이나 좀 중견기업 이상에서 저희에게 이제 문의를 많이 주셔서 방문해서 이제 미팅을 하고 있는데, 결론 말씀드리면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있는지를 제가 이제 뭐 대비 이런 거를 좀 지키는 선에서 말씀드리면은, 사내에 표준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사내의 표준 매뉴얼들을 방금 제가 어떤 예시를 드린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의 대답이 사내 표준 매뉴얼에 근거해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챗봇을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챗봇들이 사내 ERP에 이제 연동돼서 이제 사용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특수한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있을 거고요. 그 특수한 기술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챗봇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계약서 같은 거를 분석할 때, 이 계약서 분석할 때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쓰여지는데, 실제 계약서 분석용의 인공지능 비서 이런 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인공지능 기술은 건설에서도 대기업 위주로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공사 중에서 저희한테 이제 문의 주시고 저희가 이제 제안 드렸던 것들이 안전 쪽에서 저기 안전관리계획서나 이제 보건계획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뭐 현장의 내용들도 있고 이미 사전에 설계사로부터 작성된 위험 요인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추출돼서 다음 단계 작업할 때 좀 바로 쓰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네. 안전관리 쪽으로만 활용 가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지금 우선 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문서나 이미지를 기반으로 답변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지금 많이 쓰는 게 또 그 법률 GPT,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법률 GPT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법률에 근거해서 답변을 줄 수 있게끔 활용이 된 거거든요. 지금 이것처럼 어떤 표준 안전, 어떤 표준 품질, 이거에 기반해서 줄 수 있는 답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말고
저희 그 시공관리에서도 쓸 수가 있고요. 이거 말고 저 금융 쪽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금융의 뉴스를 계속 들어오면 그 오늘 금융 뉴스를 기반으로 어떤 주식을 관심을 가지면 좋겠는지 이런 쪽도 같은 기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설, 안전, 뭐 시공 이쪽뿐만 아니라 중공업, 제조, 금융 뭐 다 비슷한 쪽으로 같은 기술인데 어플리케이션만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부연 설명드리면은 이미지 생성이 있고요. 관련 이미지를 찾는 게 있는데 생성형 이미지는 뭐 기획이나 디자인할 때 많이 쓰이고 있는데 지금처럼 산업이나 어떤 특정한 답을 요구하는 데서는 관련 사진 이미지를 찾아주는 거를 굉장히 이제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축의 어떤 뭐 목조를 시공하는데 그 목조 시공 관련된 이미지를 뭐 구글링에서 하고 있지만은 좀 저희가 특수한 용어가 있잖아요. 그 특수한 용어에 맞는 이미지를 찾는 이런 것도 요구사항들도 있습니다. 네. 예. 생성형 AI 기술 반영, 예.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다 저희 회사 자체의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직접 개발한 솔루션을 사실 보여드린 거고, 이 모든 솔루션이 다 생성형 AI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오픈 AI사의 챗GPT, 이런 기술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그냥 쓰이면은 유용하지 않은데, 그거를 한 번 더 트레이닝을 해서 유용하게끔 만든 것도 있고요. 뭐 오픈소스 거대 언어 모델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다 생성형 AI 기술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될 예정인 것들은 지금 저희가 몇 개사와 함께 진행되는 그거에 이제 그래서 좀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고 이것보다 더 좀 복잡한 거를 해결하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표로 되어 있는 데이터에 답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엑셀을 가지고서 데이터를 값을 찾으려고 하면은 정확하게 있어야만 찾아주는데 이 생성형 AI는 그냥 저희가 하는 대화를 통해서 엑셀에서 답을 찾아줍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생성형 AI가 있는데 AI로 될 수 있고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비슷한 솔루션 사례 있습니다. 네, 있고요. 해외 비슷한 솔루션은 지금 바로 좀 보여드릴 수 있지만 시간상 그럼 말씀만 드리면 건설 쪽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건설에서 챗봇입니다. 가장 단순하게 건설에서 표준 계획서 이런 것들을 넣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는 챗봇을 제공하는 회사가 있고 그 회사가 마이애미에 이제 있어서 좀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쪽에, 시설 쪽에서는 우선 시설의 관리에 대한 포인트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표준이 있을 거고, 거기에다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분들이, 그때그때 이제 시설 관리하다가 궁금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담당자분들께 아마 여쭤볼 겁니다. 이거 뭘로, 언제, 주기는 어떻게 되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기준이 있다고 하면 그 기준을 예전에는 이거 한번 보세요 하고 뭐 100페이지 기준을 던져줬다고 하면 지금은 그럴 필요 없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모바일에서 그냥 심지어 음성으로 질문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기준에 근거해서 답변을 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담당하신 분도 굳이 통화 안 하셔도 요즘에 그러니까 저희 그 ARS 다 자동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설 관리 측면에서 바로 이제 도입이 돼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네. 그러면 오늘 참석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추가적인 질문이나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연락처하고 저기 그 소장님 연락처 있기 때문에 주시면은 성실성의껏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